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 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와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한국이. 물론 제가 예전에 강의 때도 했지만 그래서 유목민족은 여름에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너무 더워서 여기가. 근데 괜히 지금 계절을 거꾸로 해서 내려왔다가 굉장히 저도 고생했는데 오늘 주제는 유라시아에 흩어져 있는 단군의 흔적이라고 해서 하는데 토크쇼에도 나중에 토크할 때도 나오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지금 여러분들의 역사관과 다릅니다. 제가 주로 범알타이주의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토크쇼 때 하고요. 일단은 강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일단 이 내용은 이건 알죠? 어떤 책인지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유라시아의 마고 얘기하는 건데 아까 그 한단고기나 그 보도지는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인정을 못 받는 고대사입니다. 근데 현재 인정을 못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저는 실증주의 역사관에서 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확정을 짓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요. 요거 마고인 거 아시죠? 이 마고는요. 우리가 현재까지 한국의 토속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라시아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그게 바로 마코시라는 신입니다. 마코시가 뭐냐면요. 마고라는 신이에요. 시가 붙은 건 러시아어로 여성 명사를 만들 때 붙은 겁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러시아 친구는 저를 정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미시카라 부릅니다. 그 카가 시카라 붙는 건요. 애칭이에요. 애칭. 일본 말로 하면 무슨 짱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코시의 이름은 마고입니다. 그건 발음만 같다고 제가 같은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같아야 됩니다. 역할이 뭐냐면요. 이 마코시의 신은요. 아이의 출산을 관장하고요. 옷감을 짜는 신입니다. 그리고 보통 삼신으로 묘사가 돼요. 그럼 마고 맞죠? 네, 맞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앞쪽에 보여드렸던 그 러시아 인형 있죠? 그 큰 거에 작은 거 있고 그 작은 거 있고 그 마트료시카라고 하는데 그 마트료시카가 이 마코시 신의 그 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관광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유라시아 대륙에는 마고 신앙이 존재합니다. 이게 후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유럽에서는 성모 마리아로 대체가 되고요. 이 동양에서는 이게 보살로 대체가 됩니다.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고 신의 이미지가 여러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로 표현이 되게 되죠. 하지만 근본적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통가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아이를 들고 출산을 관장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옷감을 꼽는 신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 토속신앙에 나오는 지금은 복숭아를 들고 있는 동자로 많이 묘사되죠. 복숭아 원산지 어디인지 아십니까? 파미르입니다. 부도지에 마고대성 어디 있다고 합니까? 파미르죠. 복숭아를 들고 있다는 건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머리 모양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야쿠티아 샤먼, 러시아의 마코시라는 여신, 우리나라에. 고대 어떤 그 궁중에서의 헤어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렇게 동서양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삼신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실을 뽑는 걸로 나오죠. 이렇게.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다음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던 당시는 우리가 이제 파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파밀에 있었던 12황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마고라는 어떤 존재, 어떤 지배자들이 존재했다면 파밀에 그렇다면 거기에는 그러니까 부도지의 기록과 한단과 기록을 동시에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부도지에는 거기 그 파밀에 마고가 있었다는데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파밀에는 그렇다면 12황국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그 시대에 그런 정황적 증거가 있다면은 자, 다음 페이지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그거죠. 그 12황국의 영토. 자, 다음 페이지요. 요거는 카자흐스탄의 족보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저번엔 갖고 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케레이트, 케레이, 칸글리 이렇게 써 있죠. 이 사람들이 한민족과 관계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3개만 제가 꺼내왔는데 케레이가 한국말로 그냥 결해예요. 결해. 결해족이라는 소리인데 얘네들 족보를 보면요. 한민족하고 혈연 관계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책을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네, 이 책은요.
개인이 쓴 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제야사학계에서 개인적으로 책 출판한 경우가 많죠. 역사 연구에서.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출간한 겁니다. 정부 자금 받아서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130개 민족들의 역사의 근원을 밝힌 책이에요. 정부에서 공인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요.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최초 발원지서부터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고 하는데 여기도 한국 꼭 포함시킵니다.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한국에서 기록이 나왔죠. 다음 페이지요. Ежелгі түріктер тарих сахнасына өздерінің әскери дәрежесімен, қуаттылығымен аты шыққаны белгілі. Олардың Алтай тауында мекендеп, жу-жуларға алғашында бодан болып, одан кейін оларды күйретті жеңуден бастау алған нәтижелі жорықтар алып қағанат дәрежесіне дейін көтерілгені мәлім. Бір айта кететін жайт, Қытай деректемелері бойынша 중앙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만주를 해가지고 거대한 그 민족 국가가 있었다는 것이 나오죠. 물론 앞에 나왔던 건 유형국가, 그다음 돌골 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음 페이지요. 여기 파미르고온의 보그드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보그드산은 바로 술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술록이 왕을 상징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신라의 왕관도 술록간을 형상을 본땄죠. 그런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파미르고온에서부터 시작돼서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몽골의 아르한가이, 그 다음에 바이칼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는 이동 경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미국의 학자 제임스 처치워드 이렇게 고대에 위구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러시아 기록입니다. 그란데 타타리에라 써 있는 이유는 이건 러시아, 영국 브리타니 백과사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러시아 말로 벨리카야 타타리아라고 해서 대타타르라는 제국이 유라시아에 광범위하게 존재했었다라는 역사 기록과 지도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소리 안 나오면은 일단 볼게요. 다음 페이지요. 아니요, 다음 페이지. В конц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речи, глядя в глаза собравшим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рупного бизнеса, посет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ым отделением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оже было бы неплохо получить крышу над головой. BLV 카날, 그래서 제1 채널, 오늘날 한국으로 얘기하면 KBS 1입니다. 국영방송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푸틴이 대통령이 고대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유라시아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라던가 러시아는요 굉장히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정작 여기에 해당이 있는 여러 알타이계 국가는 연구를 안 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연구한 나라는 카자흐스탄이 하고 터키 정도 두 나라. 그 외 나머지 국가는 아예 관심도 없고 몰라요. 뭐가 있는지조차도. 물론 한국도 포함해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요 굉장히 나중에 100년, 200년 흐른 다음에 역사는 러시아와 중국 중심으로 써지게 될 거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현재 영토를 곡착화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알타이계 어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이야 한국어, 일본어, 카자흐, 몽골어, 기타 등등의 알타이계 언어가 존재하지만은 만년 전엔 어쩌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가까운 언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저런 어떤 연방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그런 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국가의 문헌 기록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12황국에 대한 이야기는 한 개인의 창작물이라 하기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외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그래서 저는 현실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백이민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백이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백이민족이라는 단어는 왜 나왔을 거예요? 보통 여러 가지 학설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지요. 옷감 기술이 없어서 그랬었다. 그런 것도 있고 흰색을 숭상해서 그랬었다. 기타 등등이 나옵니다. 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이거는 그냥 한 단국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백부인의 기록이 어디냐 여기 보이시죠?
피부 넣고 머리털은 넣고 이렇게 쭉 해서 백부인, 적부인, 황부인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 네 가려졌는데 여기 황부인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적색, 백색, 파란색, 노란색 4색의 색족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요. 카자흐스탄은 뭐라 써놨느냐? 바로 파미르의 색족이 있었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파미르의 삭족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백색, 적색, 남색, 황색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근데 백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승려, 즉 종교계급이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흰색 옷을 입은 건요. 무슨 옷감에 그 염색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흰색을 특별히 좋아해서도 아니고 그건 신분계급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고대사로 기마민족 얘기 많이 하죠. 고구려 기마민족의 후예 어쩌고. 기마민족이라면 기마민족의 정서를 알아야죠. 즉 유목민의 정서. 유목민족은요. 직업에 따라서 부족이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부족에 타냐면 그 사람은 칼만 만들어야 되고 뭐 말만 그 길들여야 되고 뭐 농사만 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일종의 봉건제처럼 직업의 분화가 딱 결정돼 있었어요. 따라서 아마도 한민족을 건설했던 상당수의 주류는 바로 종교계급이 주류가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이민족이라는 이미지가 붙게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봅니다. 그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던 염색 기술이 없었다든가 백색을 숭상한다는 데는 어떤 근거적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기록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가 존재했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보십시오. 이거는 노르웨이 바이킹족의 종교 행사입니다. 성 루시아나 12월 25일 백색 옷 입죠? 그 다음 번이요. 야쿠티아 샤먼들 우샥이라고 해서 7월달 그 복날하는 축제입니다. 흰 옷 입죠? 재래의식 할 때. 그 다음 투르크 돌골 제국들 재래의식 할 때 백색 옷 입었습니다. 그 다음 요 얘기는 뭐냐면은 파미르에 살았던 백부인의 존재 이야기가요. 나중에 중국에서 이렇게 화이트 헤어드 위치라 해서 백발만 년 전입니다. 백발만 년 전. 이 백발만 년 전 배경 보면 파미르입니다. 중국 애들이 저 영화 왜 만들었을까요? 그 지역에 내려온 전설이거든요. 파미르에 백발을 가진 종족이 살았어요. 마녀라고 얘기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샤먼이었어요. 종교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요즘 왕자 게임 여기도 보면은 백발의 여인이 나옵니다. 흰 피부에 보이시다시피.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찾았습니다. 후손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직업이 바로 종교였어요. 고대 샤머니즘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뭐 머리카락도 하얗고 피부도 하얗지만은 옷도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종교 계급이 하얀색 옷을 입은 이유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북극성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극성은 하늘에 있는데 고대인들은 북극성에 돌아가는 방식을 은하수를 타고 올라간다고 봤어요. 그 은하수의 색깔이 백색 아닙니까? 그래서 백색 옷을 입죠. 왜냐? 나는 북극성 하늘의 신과 지상의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라는 상징적 의미로 바로 백색 옷을 입죠. 이래서 종교 계급의 옷의 색깔이 백색으로 결정된 거죠. 물론 무지개 색깔도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은 왜 입을까요? 그건 아까 얘기한 삼위일체 사상, 북극성, 해, 달, 이 삼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을 가기 위해서는 무지개를 타고 올라간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무당이 오방색 옷을 입죠. 마찬가지로 은하수와 같은 역할입니다. 지구 좁게는 태양일 때는 무지개, 넓게 우주에서 북극성일 때는 은하수. 근데 실질적으로 백색과 오방색은 종교랑 관계가 있죠? 네. 매개자라는 상징적 의미를 입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엘프족이 어디 산다고 나옵니까? 산 꼭대기, 화살 잘 쏘고, 그렇죠? 그리고 장수한다 그러죠. 옛날 때 그 기록 우리나라 고대 기록에도 장수했다고 나오죠. 그 사람들. 그리고 하얀 피부에 하얀 머리카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녹색 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대 샤먼 지배 계급이었고 이 사람들이 한민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조선연방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의 색족은 카자흐스탄 삭족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당군이라 부르는 건
중앙아시아는 탱글이라 부릅니다. 가장 더 가까운 발음은 단골레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골레가 탱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이라 부르는 이름은 카자흐에서는 주스 또는 주잔 또는 조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족명이 우리 마한지난 변화 3으로 나눴죠. 거기도 지금도 오르타 주스, 크스 주스, 울루 주스에서 3주스 연방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잔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오늘날 그 세계사에서 배울 때 유연이라는 이름이에요. 유연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는 우리는 유연이라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로우란 부르고 카자흐에서는 주잔이라 부릅니다. 발음의 규칙이에요. 우리는 한자를 중국하고 한민족, 일본인만 쓰는 자지만 사실은 그거 유목민족 다 썼습니다. 몽골어, 카자흐어, 투르크어 등등에서 한자의 발음은 무진장 많이 나와요. 왜냐? 샤먼들이 만들었던 글자가 한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자를 만든 사람의 언어 속에는 한자 단어가 있어야만 돼요. 우리는 보통 역사 얘기할 때 그러죠.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 해서 그냥 한자는 한민족이 만들었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동이족은 한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민족을 포함한 나머지 8개의 민족, 즉 9이족의 언어예요. 9이족은 한민족만 됩니까? 아니에요. 몽골족, 카자흐족, 투르크족, 일본, 기타 등등 모든 민족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세월이 흘러서 각각 분화돼서 각자의 민족이 됐지만 고대에는 한 울타리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언어에는 지금도 한자 발음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이라는 나라는요, 건국자의 이름이요, 모쿠리입니다. 모쿠리. 여기 나오는데 우꾸레 해서 나오는데 이게 모쿠리라는 가문의 출신이에요. 유연이. 근데 모쿠리는요, 6세기에서 7세기에 만들어진 당나라의 범어잔명에 고구려를 부르던 명칭이 모쿠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유연의 건국자 모쿠리와 고구려의 모쿠리는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그 지역의 왕조의 그 친척끼리 어떻게 해서 새로 생긴 왕조가 됐다, 어떤 혈연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오르곤 언덕에 가면은 쿨투근의 비석이 있어요. 쿨투근의 비석에 뭐라 써 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유목민족은 조상이 먼저 나옵니다. 나의 시조가 누구다 이런 거. 근데 보면은 나는 아시리안 모지리스 가문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시리아는 아시아 나라에서 늑대를 상징하는 거고요. 모지리스는 모지리 가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지리는 모쿠리의 투르크식 발음입니다. 기역의 지읒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시리안 모지리스 가문의 발원지는 파미르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북방민족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이미 나왔네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성동보는 결혼을 못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본강과 성인 같으면 우리 8촌까지 결혼 못했다고 하죠. 거기는 7촌까지 못하게 해놨어요. 우리는 없어졌지만 거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풍습 있죠. 그 유교문화인 줄 알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카자흐스탄도 7세까지만 남자 여자애를 같이 놓고 그때부터는 분리해서 키웁니다. 유교문화 아닌 것 같아요. 경로사상? 그것도 유교문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카자흐들이나 이런 중앙아시아 사람들, 몽골 사람들 포함해서 버스 타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타면은 자리 잘 양보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그런 부모님 공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거 중국에 있어요? 없지요. 우리나라에 있나요? 지금 많이 사라졌죠. 우린 그걸 유교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유교랑 전혀 상관없는 북방민족은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유교 문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미 그 이전부터 했었던 북방민족의 오랜 풍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북방민족들 이렇게 쭉 이게 족보예요. 부족들이 어떻게 분화가 됐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케레이가 아이고 잘 안 나오네. 요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그타이가 있어요. 이 그타이를 지금은 기타이츠 그래서 중국이라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국은요 기타이츠가 아니에요. 왜냐 기타이츠는 거란족을 뜻하기 때문에. 거란족하고 우리도 혈혈관계가 있거든요. 족보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국제적으로 중국을 얘기할 땐 그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중국으로 오해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용어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큰 역사 왜곡이 될 빌미가 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중국을 이야기할 때는 기타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 12황국의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유라시아에 있는 중앙아시아 민족 이름하고 일치가 돼요.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객현 같은 경우는 발음이 굉장히 다른데 이 객현은 쉬워요. 그냥 개쿤이에요, 개쿤.
개쿤이 누구냐면요, 키르키즈입니다. 키르키즈를 개쿤이라 불렀어요, 옛날 때는. 그건 개현 맞지 않습니까? 그 외에 슈멜은 슈메리, 사나바, 사르마트, 메구리아, 마사게트. 메구리아는 모쿠리도 되죠. 고구려랑 관계했죠. 그 외에 뭐 여기 보면은 일한국. 근데 일은 이거 몽골어냐? 거대한 대한국이란 소리예요. 일한국. 다 해석이 가능해요. 전부 다. 그렇다면은 저거를 쓴 사람은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도 카자흐스탄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저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결국 제가 카자흐스탄에 왔는데 카자흐스탄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몽골, 우즈베키스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몰라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지금도. 그 정도로 우리 모릅니다. 그럼 그 당시 그분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썼을까요? 이거 베끼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인터넷을 보고 어느 정도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고 가난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식민지를 당했고 어떻게 저런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그걸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뭔가 원전에서 뭘 보고 베꼈거나 물론 역사는 필사보니까 베끼죠. 어떤 정보나 그러한 거를 알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이라 부르는 이름조차도 우리는 그걸 우리 민족의 어떤 시조로 보지만 한민족만의 시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파생어가 너무 많거든요. 무진장 많아요. 네. 만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씩 변해서 그렇지 결국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그냥. 따라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나라가 봤을 때 단군이라든가 단군조선은 한국인의 역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유라시아의 모든 국가는 고조선의 휘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나갑니다. 단군이 지배했다. 저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농경민족적 역사가 아닙니다. 농경민족은 영토를 소유해야 되고 1인 독재 체제로 해서 황제를 중심으로 한 봉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기만민족의 문화는요. 연방체계고요. 왕과 백성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자, 나갈게요. 뭐냐? 유목민족에게는요. 땅의 소유의 개념은 없어요. 이동을 하기 때문에 봉건문화, 상하계열, 적통, 장자, 혈통 이거는 전부 농경민족의 문화입니다. 한 지역에 오래 살면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면서 그런 계열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유목민은 그게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는 줄 아십니까? 농경민족과 기만민족의 바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경제수단이 달라서 그래요. 유목민족은 뭐 먹습니까? 고기 먹고 농경민족은 쌀을 먹어요. 물론 유목민족 고기 먹는다고 해서 농사 안 짓는 줄 아시는데 밀농사 짓습니다. 반농 반목이에요. 내가 얘기한 농경민족은 쌀을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독재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가을에 군대를 딱 보내갖고 세금을 거두면 꼼짝없이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독재를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내가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줘도요. 찍소리도 못해요, 국민들은.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여버리면 돼. 어차피 그 땅을 못 벗어나니까. 거기서 먹을 게 나니까. 그런데 유목사회는 어떻습니까? 음식이 가축이에요. 내가 독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축 갖고 떠나버립니다. 그냥. 아이 더러워 진짜. 옆 동네로 갈래 하고 가버려요. 저쪽 지배자가 훨씬 착하다더라. 나도 글로 갈래 하고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이면 유목민족에 어떤 전쟁을 하거나 할 때는요. 꼭 회의를 해야 돼요. 야, 내가 이번에 저쪽에 좀 영토를 좀 확보 좀 해야겠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한다. A 부족, B 부족 있으면 부족장들 모아놓고 이번에 내가 전쟁에 이기면은 너한테는 뭘 주고 너한테는 뭘 주고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야만 군대를 모을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겼다 이거 다 내 거 이렇게 못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줘야 돼요. 이게 바로 유목민이에요. 근데 유목민이 이미 고대부터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고조선 사회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대 국가로 발전할 때 보통 뭐라고 배워요? 불교의 그 국교화, 장자계승, 율령반포라는 걸 하죠. 이거 하면 고대 국가라 얘기하죠. 이거 현대적 의미로 바꿔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독재, 즉 장자계승, 그리고 율령반포 법으로 합법화시키고 불교 국교화, 그거를 종교적으로 승인받은 거예요.
왜냐? 샤먼들은 그거 반대했거든요. 안 된다예요. 누구 마음대로 당신 아들이 왕이 돼. 샤머니즘 세계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고대사를 바라볼 때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목민족의 정서가 아니에요. 더구나 유목민은요, 막내 상속입니다. 장자계승이 아니에요. 그거는 농경민족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장자로 적통을 계승할 수 있습니까? 유목민 정세에서는 아니에요. 기만민족은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와 다른 부분의 이 고대사의 해석에서 큰 차이점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코 근데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토크쇼 때 얘기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하늘을 보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유목국가의 통치 시스템이에요. 아까 유목민족도 이동한다고 했죠? 바로 황도, 즉 왕이 사는 중심을 종교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목민족들이 이게 반시 방향으로 유목을 하면서 돌아요. 왜 도느냐? 간단합니다. 유라시아가요, 보면은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초원도 있고 기타 등등의 여러 지형이 존재해요. 그래서 유목하기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여러 군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족을 사막에다가 계속 살게 하면요, 불만을 하게 되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힘든 때 있던 사람들은 살기 좋은데, 살기 좋은데 있던 애들은 힘든 대로. 이게 돌려줘야 불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목민족의 통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 영토의 개념이 있습니까? 그 지역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여기까지 내 땅, 이거 없어요. 유목민한테는. 그건 농사꾼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내가 농사해야지 되는 내 땅. 유목민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미국 애들한테 다 죽어버린 겁니다. 왜냐? 아메리칸 인디안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땅을 갖겠대. 땅을 어떻게 가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불가능하지. 공유니까.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 강의의 내용을 빌려서 유라시아까지 한국의 땅이었다라고 거를 붙이시려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 지금 반대입니다. 왜냐? 공유했었기 때문에. 한국인도 그 땅에서 공유했던 거고, 몽골인도 그 땅에서 공유했던 거고, 다 공유했던 거예요. 그런 공유했던 시스템을 바로 조선 연방이라고 불렀다고 좀 보는 거예요. 왜냐? 조선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쫙 전 세계에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예요? 왜 그럴까? 고대로부터 근세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그 국가의 특징은 뭡니까? 기마민족, 알타이계 언어를 썼고 국가 3분할 통치의 연방 시스템을 가진 다민족 국가였어요. 이게 공통 분모예요. 이게 아니면은 조선이라는 이름이 안 붙습니다. 따라서 이게 조선이라는 거는 국가 명칭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통치 시스템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결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금나라조차도 조센이라 불렸습니다. 다른 명칭으로. 정식 명칭은 금,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조센. 카자흐스탄도 공식적으로는 카자흐스탄, 비공식적으로는 주스예요. 헝가리 공식적으로는 헝가리, 비공식적으로는 구스. 그래서 조선이라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연방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공유했다예요. 이 공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소유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조선 연방, 즉 유목민의 초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가. 너처럼 그렇게 독식을 하는 놈들은 우리 땅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나가. 나가서 뭐 땅을 갖고 농사를 짓건 뭐고 마음대로 해라예요. 하지만 우리 땅에서는 안 된다예요. 너는 반드시 공유를 해야 되고 돌아야 된다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말 안 듣죠? 그러다 보니까 천문을 이용한 겁니다. 너 천손이라며. 천손민족은 하늘의 이치를 따라야지. 하늘의 별이 돌듯이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요.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 시스템을 따라와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은 종교적인 성향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야 말을 듣죠.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러죠.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가요. 사막지대는 물이 귀하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 돼지를 키우면 안 돼.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한 방편이 생기는 거예요. 방편. 다음이요. 그래서
파밀리에 이렇게 보고즈산을 중심으로, 옛날 땐 보고즈산이 성산이었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유목 생활을 한 거고, 다음이요. 그 다음부터는 사얀산, 바이칼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반시계를 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뺑뺑 도는 거예요. 이래야만 문제가 안 생기고 이 유라시아 초원의 모든 민족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목초지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쿠릴타이라고 불리는, 그 이전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날 쿠릴타이라고 불리는 바로 원탁회의입니다. 원탁이에요. 원탁. 왜 원탁이 아닌 줄 아십니까? 이런 사각형이 아니라 우리는 동등하다예요. 누구도 위아래가 없다예요. 위아래는 누가 만듭니까? 농경민족이 만드는 거예요. 농사꾼들은 도망갈 수 없으니까 황제가 독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하계급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위아래를 쳐다보죠. 이게 농경민족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유목민족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난 간다예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목민족의 숫자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좋은 땅, 나쁜 땅을, 강한 민족도 나쁜 땅에서 살아야 되고 약한 민족도 좋은 땅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바로 쿠릴타이예요. 우리가 옛날식 신라로 얘기하면 화백회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는 의장이 뭐라고 보면 됩니까? 연방국의 지도자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당군이라든가 그다음 환웅이라든가 한인시대 때 인물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인물의 이름을 보면요, 다민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이름은 몽골식 이름이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 이름은 투르크식 이름이 나타나요. 지도자조차도 다 왜 바뀝니까? 왕통은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물론 뛰어나다면 그 자식이 물려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2, 3대까지 못 가죠. 다른 뛰어난 어떤 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 보고 하라고 결정권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유목민의 통치 시스템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초생딸과 금성은 이슬람의 상징이 아니라 원래 유목민족의 상징이에요. 이거 흉노입니다. 가장 오래된 거. 이슬람은 1500년경인가 그때 생겼잖아요. 그거보다 무려 1000년 전에 이미 있었죠. 뭐 그 이전 것도 있습니다. 바로 바이카로스와 사얀산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때부터가 우리가 아는 유목민족의 역사거든요. 파밀리 역사는 굉장히 우리가 적게 알지만 이건 우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거든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이들이 건국한 나라는 꼭 이 상징물들이 나옵니다. 동아시아서부터 유럽에 걸쳐서. 다음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고대 유목민족의 어떤 심볼이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고대 어떤 왕실에 쭉 나타나요. 보면은 카자흐스탄 지금도 이렇게 쓰지요. 이거 중국 한나라 북부 삼소성인가 어디에 있었다는 유물인데, 그거 이거는 신장 위구르, 몽골, 흉노, 프리메이슨, 기타 등등 다 있어요. 다음번이요. 다음번. 네, 다음 편 넘겨주세요. 자, 요건 뭐냐면요, 삼국사기에는 어떤 그런 시비항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문관측 기록이에요. 천문관측 기록을 보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가 조금 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달라져요. 여기 제가 이게 일부 몇 개만 이렇게 따온 거예요. 이거를 지금 최초로 제안했던 분은 박찬범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야기한 걸 저는 책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저도 검증해야죠. 무조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검증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여기 중국 책에서 베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필사했을 거로 추정되는 중국 사서예요. 한서, 뭐 선제 때, 뭐 후한서. 그러니까 한나라 책 베꼈다예요. 천문관측 기록을. 중국 땅에서 나오는 이유는 중국 책을 베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그걸 받겠습니다. 오케이, 인정. 자, 그럼 이제 어떤 모순이 발생하나를 볼게요. 다음 페이지요. 자, 요게 BC 53년 5월 9일 날 있었던 일식기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면 아무 데서나 다 볼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보입니다. 혹시 여기 장영실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장영실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조선 왕자 건국하고 이성계가 일식할 때 이렇게 천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일식 현상 안 일어나죠? 그래갖고 막 천문관들 빠따 맞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일식 현상은 볼 수 있는 특정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선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서만 보여요. 그런데
박혁거세가 54년 5월 9일 봤대는데 53년 5월 9일 1년 딱 오차가 났는데 여기에 딱 있어요. 신기하네. 다음번. 요거는 BC 1년. 여기도 1년 차이가 나는데 혁거세 한 56년에 또 일식 기록이 있었대요. 여기서 나타나네. 다음. 요거는 AD 16년, 남해왕 13년일 때 일식을 볼 수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게 어디야? 어쨌든 여기 124년 여기 써 있네. 여기. 사마왕 때 여기에요. 이거 한 번도 안 나타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잖아요. 다음 페이지요. 네, 또 다음 페이지. 가장 그래프가 많이 겹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양자강 일대예요. 왜 양자강 일대에서 이런 기록이 자꾸 나오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중국 애들 거 베꼈다고 했다고 했죠? 좋다 이거예요. 중국 걸 베꼈다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 나라는 여기 있었다예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문 관측은 수도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 그러면 여기 낙양 아니겠죠? 여기였겠죠? 한 나라의 수도가. 그거 맞아요? 그건 중국 학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 이거 우리가 베낀 거라면은 한 나라는 여기 황하강 유역이 아니라 양자강 유역 국가였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곤란해지죠. 아니네. 그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신라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신라 땅이, 아니, 한 나라가 양자강 이남에 있었던 소국이었어요? 아니면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던 거야? 둘 중에 하나 택일해야 돼요. 둘 다 중국 역사에선 불리한 역사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린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 천문대가 왕궁 옆에 있다는 걸 왜 생각 못합니까? 지금 세계 표준 시간은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린위치 천문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런던 어디에 있어요? 버킹엄 궁전 옆에 있어요. 너무 간단한 사실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천문대는 꼭 궁전 옆에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옛날 때는 전 보고 전쟁했잖아요. 뭐든지 중요한 일. 우리도 이사 갈 때 전 보고, 결혼할 때 궁합 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옛날 때부터 그 샤머니 전통 풍습이 남아서 어떤 좋은 날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옆에다가 샤먼, 천문관을 놓고, 야, 이번에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이길까 질까? 그건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하늘 별 보고, 이번에 하면 질 것 같으니까 내년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문관은 항상 왕 옆에 있었고, 천문관이 왕 옆에 있으면 천문대가 그 옆에 있어야 돼요. 왜냐? 옛날 때 인터넷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삼국사기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요거 여러분들 그냥 가서 보십시오. 나사 이클립스 웹사이트 그냥 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아무나 가서 보도 되면. 미국 애들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미국 애들은 한국의 삼국사기를 대륙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건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이런 식으로. 요건 내가 박혁거세 거만 딱 일부러 시범 케이스를 한 건데, 전 세계에서 일식 월식을 볼 수 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6,000년의 기록이 거기 다 나와요. 이제는 뻥을 칠 수가 없어요. 옛날 때 역사 전쟁을 해서 한 나라를 점령하면 막 불태우고 막 해서 역사책을, 설마 천문 기록을 발목을 잡을 줄 몰랐겠죠. 설마. 수도의 위치를 이름을 바꾸고 이런 걸 다 조작할 수는 있지만 천문대까지는 생각 못했겠죠.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서 이런 것까지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대륙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통일 신라도 대륙에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후에 통일 신라가 한반도로 넘어와요. 다음이요. 그래서 다음이요. 네, 다음. 네,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 지역은 신라방, 신라소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냥 저기는 신라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냥 천문대를 그냥 세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천문대를 누구 맘대로 세웁니까? 천문은 왕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 때. 왠지 아십니까? 누가 천문을 보고, 야, 왕의 기운이 세했다, 구태타 일으키자,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천문 관측 기록은 오직 왕들, 지배계급의 독점 소유물입니다. 근데 신라에서 신라 교민들이 갔다고 천문 관측대를 세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대 유목민족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고. 삶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사꾼의 마음으로
유목민족의 역사를 봤다가는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배계급만 봤던 거예요. 따라서 신라의 수도의 위치는 양자강 어딘가에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는. 네, 다음이요. 그게 87년 이후 기록부터는 한반도로 넘어옵니다. 아, 천문대가 넘어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수도가 이전된 거예요.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음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그 동아시아 상황을 보면요, 이 당시에 이정기의 난, 안사의 난, 그 다음에 우리 그 바레요민이 세운 그렇죠, 이정기구나, 이미 얘기했네. 그리고 신라 천문대가 그때 한반도로 이동하고 이 당시에 풍수지리, 미륵사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세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성은 26,000년 주기로 별자리가 이동을 하는데, 북극성이 이동하면 왕의 기운이 쇠하고 국가가 망한다는 생각이 됐어요. 뭐 이거 새로운 생각 아니죠? 옛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별자리 이동하면 새로운 왕조가 생겨야 된다, 이런 거. 중원이라고 하지요. 왜냐,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AD 780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뒤로 돌려보실래요? 뒤로. AD 787년이 언제냐면요, 용자리랑 이렇게 보세요.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북두칠성이 어디에 있죠? 북극성이 작은 곰자리에 있죠? 작은 곰자리랑 용자리랑 겹치던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BC 2300년경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고조선 건국이 있었죠. 북극성의 기운이 이동함과 동시에 고조선이 탄생했어요. 마찬가지로 별자리 따라서 왕조가 변하는구나. 근데 787년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겹쳐서 계속 있다가 787년이 되면은 완전히 용자리랑 겹치지 않고 작은 곰자리로 딱 떨어져 나온 시기예요. 그때부터는 북극성은 그냥 작은 곰자리에 있습니다. 그때가 750년경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보실래요? 한 번 더요. 요 시점이에요. 왜 이때 동아시아에서는 엄청난 전쟁과 밀란이 일어났을까요? 북극성의 기운이 떠났거든요. 어디로? 해동으로. 신라 천문대가 왜 이동했는지 보이십니까? 별자리 신앙이에요. 바로 북극성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동해버린 거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그 당시에 별자리가 이동이 일어나니까 왕후장생의 씨가 어디냐고 막 혁명이 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혼란이 있고 살기 힘드냐? 이거는 북극성의 기운, 즉 신이 지금 이 지역에서 바다 건너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따라가서 살아야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 그게 뭡니까? 미륵사상 아닙니까? 그때 나왔죠? 풍수사상 왜 나옵니까? 그럼 북극성의 기운을 받은 땅이 어디냐? 풍수지리가 나와야죠. 이때 막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북극성의 이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중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아까 이게 어디냐면 중국 호남성입니다. 묘족들이 원래 거기 안 살았죠. 산동성하고 양자강 일대 살았죠. 근데 2008년도인가 그래요. 2008년도에 중국에서 홍수가 났을 때 양자강 중국 호남성 묘족 마을에 물이 막 들이쳐가지고 비석이 대량으로 발견됐어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 모택통이가 문화재를 막 때려 부수니까 묘족들이 자기 조상들의 비문을 숨겨놨던 게 2008년도에 홍수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그때 나온 문자들이 다음이요. 발견됐는데 이상하게 똑같네. 똑같아요. 그렇죠? 묘족과 신라, 즉 한국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뭔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묘족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왜 묘족의 글자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글자, 이 글자 북한 조선사회과학원에 있다고 돼 있죠? 거기 진짜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네, 거기 있습니다. 비석은 모르겠지만
탁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면 한반도의 글자가 묘족 글자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동족이 없겠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혁명의 칼날을 피해서 살아남은 덕택에 오늘날 발견이 돼서 굉장히 저한테는 잭팟이라고 해요. 로또 터트린 거예요. 이건. 중국 애들이 큰 실수한 거예요. 이걸 터트렸어요. 자랑스럽게. 그래갖고 제가 캡치는 겁니다. 아, 딱 걸렸어 하고. 네. 다음이요. 네, 이거 나온 거. 여기 그 한단곡에 나온다는 게 내용이죠. 닮아 있잖아요. 다음이요. 그래서 양자강 지역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을 보면요. 다음이요. 이거 읽을 수가 있어요. 북방민족의 지배자 이름이에요. 월왕 구천? 쿠차 아닙니까? 그냥 쿠차왕이에요. 쿠차왕. 네. 그 외에도 많아요. 뭐 구수, 카슈고, 마오돈. 이건 모돈이라는 소리예요. 마오돈 왕. 소주 지명인데 마오돈, 우주, 우즈베키스탄 우즈예요. 그다음 구시, 카슈. 구스라는 건 구수, 헝가리를 뜻할 때도 쓰는 말이죠. 등등등등등등. 여기 다 북방민족 이름이야. 그거 왜 그럼 양자강 지역의 지배자 이름들이 북방민족 이름이 나타날까요? 거기에 지배계급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미쳤었거든요. 단 국민은 아닙니다. 지배계급은 거길 가요. 왜냐? 세금 걷어야 되니까. 유목민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는 여름에는 더우니까 북쪽으로 올라가고 겨울엔 추우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북으로 옵니다. 크게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체 민족들이 이동을 하는데 계절에 따라 북쪽 남쪽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합스부르크 가면 보면은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그 다음에 제정 러시아도 여름 궁전 겨울 궁전 항상 두 개를 갖추고 가요. 수도에는 항상 최소한 수도가 2개에서 4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문에. 왜냐? 이동하니까. 너무 간단해요. 농경민족적 관점에서는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도는 하나여야지. 왜 이게 4개가 나와? 안 돼. 유목민은 그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더우니까. 너무 간단해요. 나의 음식인 양이 걸어서 가니까 야, 살기 좋은 데 가자고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황색 옷을 입는 농민 계급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남쪽 농경지대에 고착돼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때 인구가 적을 때는 농경지와 유목지가 서로 겹치지 않다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목지역과 농경지역이 겹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시황 같은 사람은 뭘 한 거예요? 그냥 벽 사버린 거예요. 중국 역사 잘 보세요. 만리장성 싸면서부터 북방민족과의 전쟁이 치열해집니다. 왜 그랬느냐? 유목민족은 소유란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추우니까 내려온 거고 더우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을 다 유목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농사 짓는 애들이 와서 자꾸 담을 쌓고 막거든. 그래서 열받아서 일어나는 게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피곤하니까 야,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먹을 거를 가을에 키워서 줄게. 이게 뭐예요? 조공무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사를 보면요. 조공무역을 보면은 항상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방민족한테 많이 줍니다. 많이 줘요. 북방민족 조금 줘요. 그거를 중국 애들 지금 어떻게 해석하죠? 천자가 관대해서. 아니죠. 맞을까 봐죠. 맞을까 봐 무서워서 준 거예요. 내려오지 말라요. 나 다 줄게. 근데 중국 왕조가 망할 때는 어떻게 망합니까? 꼭 북방민족이 내려와서 망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나라가 부패해서 조세가 잘 안 거치니까 약속한 만큼의 조공이 안 들어오니까 열받는 거거든요. 내가 이 추운 겨울에 안 내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요거밖에 안 되나? 없다 이거지? 알았어.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황제를 갈아치고 너는 세금을 똑바로 내야 돼.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황제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황제, 누런왕, 스키타이 계급의 맨 아래 계층, 황금 옷을 입는 황제, 황금의 아들 탱그리가 있고, 무사 계급인 적색 계급, 종교 계급인 백색 계급, 유목민족인 푸른색 옷, 그 다음이 맨 마지막이 노란색 황제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는 지금 유교적 사상에 길들여져 갖고 지금도 많은 것을 농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고대사조차도.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이요. 이거 중국의 양만한 교수가 강릉 단오제 반발하러 왔을 때예요. 여기 이제 노란색 전대 이게 뭐야?
한국地名方式 내가 지하오和 중국 이렇게 해서 근데 뭐냐 이게 한국의 지명들과 여러 개와 그다음에 중국 지명의 분포가 고대 초나라 지명과 비슷하다. 초나라를 세운 민족은 누굽니까? 중국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민족으로 구별합시다. 묘족입니다. 왜 그러면 초나라 세운 묘족의 지명과 한반도의 한민족의 지명은 왜 같지요? 이동해 왔으니까. 그거를 증명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삼국사기, 천문가측기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삼국사기를 너무 평가절하하려 하지 마십시오. 삼국사기도 나름대로 중요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설마 천문기록이 응? 발목을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 치우제 묘족들도 하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그래서 다음이요. 케레이족들을 아까 제가 족보책 얘기했죠. 케레이족들 뭐라 나오냐면 케레이라는 키레트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거는 바로 백조, 하얀 백조인데 여기서는 까마귀로 변한다라고 나와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또 착각한 게 뭐냐면요. 백조가 까마귀가 된 데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 우리가 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고대사를 파괴한 데 개신교의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선악 개념이 있어요. 백색 샤먼은 좋은 거, 흑색 샤먼은 나쁜 거. 샤머니즘에 성각이 없거든요. 겨울은 나쁘고 여름은 좋습니까? 자연에 성각이 있나요? 그냥 그 자연일 뿐인데 우리의 주관의 마음이죠. 백색 새, 백조라는 건요 순수한 새를 상징하고요. 검은색 새는요 희생을 상징합니다. 왜냐? 고대인들은 태양이 떠오르려면은 새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날개짓을 해야 태양이 뜬다고 봤어요. 그래서 백조가 태양 속에 들어가서 하늘에 태양을 띄워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태웠기 때문에 까마귀 됐다 보거든요. 그래서 백조 이코로 까마귀입니다. 동물학적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그들의 고대인의 개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색은 순수, 검정색은 자기 희생이에요. 천사, 악마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세뇌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케레이란 이름은 여기 보시다시피 케리예라고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중국에 있는 이 케레이족들을 뭐라 부르냐면 여기 컬리에라 부릅니다. 컬리에. 그래서 근데 러시아인들 한국인들을 뭐라 부릅니까? 까리에치예요. 까리에, 컬리에, 케리에 다 같죠. 동족이에요. 그리고 케레이 족보에 보면 우리는 9세기에 만주에 살다가 요 나라의 침략으로 멸망당해서 9세기에서 10세기에 몽골촌에 살다가 징기스칸을 케레이의 온칸이 키워주잖아요. 그래서 케레이족들이 징기스칸의 서방 원정 때 카자흐스탄을 가게 돼서 오늘날 케레이족으로 남았다라고 써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책에 써 있기 때문에 그냥 케레이는 그냥 고려예요, 고려. 발해 유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다음이요. 이게 바로 그 기록이에요. 케레이족들의 항쟁 시기와 발해 유민의 항쟁 시기는요,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 시기에 만주에서 요 나라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발해 유민과 케레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동족이에요, 동족. 물론 여기서 동족이라고 하지만은 딱 한민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유목민은 다민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한민족도 있고 발해 국민 안에는 몽골계 사람도 있었을 테고 여진족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발해라는 정치 공통체 속에 발해 국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요 나라에 정확한 거죠. 근데 안 되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 유목민족은 기동성이 있거든요. 싫으면 관도거든요. 떠나자. 그래서 만주 초원을 포기하고 몽골 초원으로 이동한 거예요. 다음이요. 이렇게 케레이랑 관련된 이 명칭들이 한국, 카자흐스탄, 불가리아, 러시아, 몽골, 이스라엘 등등 다 나와요. 우린 이동했기 때문에. 다음이요. 여기 나오고 다음이요. 다 나오죠. 다음이요. 이렇게 이동해갔다. 다음이요. 그래서 한국어 카자흐 다음이요. 이 한국어랑 카자흐가 비슷한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자조차도 많이 나와요. 쿠는요 곤이란 소리거든요. 한자로 고기입니다. 닮아있죠. 평행할 때 평, 탱예요예요. 스주, 선이죠. 선 긋다예요. 위, 우르, 든, 믿을 신자니까 종교죠.
한자도 이렇게 비슷해요. 신, 진실, 진 이렇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북방민족 샤먼들이 신탁을 하기 위해서 곽골 문자를 만들었다고. 당연히 그렇다면 알타이게 언어 속에는 한자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진장 많아요. 제가 찾은 것만 1000개예요. 다음이요. 순수한 한국말이라 생각되는 것조차도 비슷합니다. 제일 재밌는 건 까탈이죠. 까탈이 카자가어에도 있다는 거. 의미는 그대로 까다로운입니다. 네. 뭐 무지장 많아요. 패스할게요. 다음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보십시오. 한민족의 언어가요. 농사랑 관련된 건요. 남방계 드라비어드랑 닮아 있고요. 유목과 관련된 건요. 북방민족의 하나를 닮아 있어요. 우리 짬뽕이에요. 네. 농경계 민족을 북방계 기만민족이 지배계급으로 지배했던 형태입니다. 중국하고 다르잖아요. 중국도 농경 한족들이 지배를 당했죠. 항상 기만민족이 우월하게 지배계급으로 있었어요. 왜냐? 싸움을 잘하니까. 말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이요. 다음이 그래서 고인돌도 북방계와 남방계가 한반도에서는 섞여요. 아, 이게 섞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이요. DNA도 섞여 있어요. 바로 신라, 북방, 고구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이죠? 한반도에서 다 만난 거예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DNA로 봐도 그렇고 언어로 봐도 그렇고 뭐로 봐도 그렇고 우리는 다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다민족이었을 때 거대한 국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순수 혈통, 우리 한민족 요구할 때 우리 민족은 쪼그라들었어요. 그건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이 아니라 중국식 유교 사관입니다. 우리 고대 기만 민족의 사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사상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